로버트 휴즈의 새로움의 충격이라는 책의 제1장 기계의 천국 메케니컬 패러다이스를 다뤘는데요. 그 PPT 자료는 지금 안 띄웠는데 마지막에 생각할 점 질문을 몇 가지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자료를 띄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읽을게요. 로버트 휴즈는 모더니즘 예술에 비해 오늘날 20세기 말의 문화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시 한번 로버트 휴즈 이 저자가 모더니즘 예술을 쭉 이제 훑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말, 즉 이 글을 쓰고 있는 혹은 이 BBC TV 기획물인데 이걸 만드는 당시에 문화가 모더니즘에 비해서 상실하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걸 이제 텍스트에서 찾아내라는 뜻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아실 텐데요. 이 책의 첫째 장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기계의 천국. 그래서 조금 올려보면요.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내려갔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천천히 올려. 천천히. 스톱. 너무 올라갔어. 좀 내리세요. 이걸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강의 자료 좀 갖고 계세요? 첫째 장입니다. 읽어볼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집중하세요. 예술에 있어서 우리는 모더니스트 시대의 종단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일부 비평가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자축해야 할 일은 아니다. 19세기 말에 아방가르드 정신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20세기 말의 문화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정의 분출, 이상주의, 확신 등 앞으로 개척해야 할 영역이 무한정 잠재되어 있다는 희망이며 더 나아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의 내용이 그 향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징을 예술이 정당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다. 좀 어렵게 썼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답까지 말을 해버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의 시대에 문제점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논의하는 거 봤는데 이게 지금 AI를 막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막 그 각 교육계에서 그걸 어쩔 수 없는 추세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계, 기술 이거에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역기능이에요. 역효과. 뭐냐면 문제풀이 기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답을 미리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뭔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두는데 생각할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래서 전달이 안 돼요. 먹혀들지 않아요. 수용이 안 돼. 결국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문제풀이 기기로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할 여유를 안 주기 때문에 바보로 만들거나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그 기술적, 매체적 환경에서 내가 매체 문해력이란 말을 쓰거든요. 미디얼 리터러시도 확보를 하면서 키우면서 나의 그 사유가 고전적 의미의 그런 리터러시, 문해력을 키워갈 것인가. 그러면 스스로 차단할 거 차단하고 찾을 거 찾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탓, 환경 탓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인 20세, 19세, 20세 된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좀 어렵게, 그러니까 번역투의 말이라서 그런데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로버트 휴지의 어떤 입장입니까? 20세기 말에 문화가 뭔가를 상실하고 있다. 근데 이가 어떤 입장이냐고 로버트 휴지가 이 사람이 어떤 쪽을 지지하는 것 같아? 이 사람 신념이 뭔 것 같아? 열정이 뭔 것 같아? 그럼 모더니스트. 맞아요, 모더니스트. 예. 어차피 모던을 다루기 때문에 모더니스트적인 측면이 있으리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요. 예. 그래서 이 책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인가는 포스트 모던을 다룰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거기서 나타날 텐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20세기 말의 문화, 이게 포스트 모던 문화거든요. 이 상실하고 있는 게 뭐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즉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지금 여기서 기계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게 뭐냐? 예, 희망, 그리고 뭐 감각, 뭐 이런 열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제가 요약하자면 로버트 휴즈 저자는 20세기 말의 문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가 상실한 것은 모더니즘 예술이 지녔던 감각과 비전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감정의 분출, 이상주의, 확신 등 앞으로 개척해야 할 영역이 무한정 잠재되어 있다는 희망과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의 내용이 그 향수자들에게, 그러니까 수용자들, 대중에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징을 예술이 정당하게 마련해줄 수 있다는 감각이다. 예술이 마련해준다는 것은 예술이 조금 여기서 엘리트주의적인 색채가 좀 보이는데요. 예술은 엘리트주의예요. 그리고 엘리트주의를 여러분들은 비민주적이고 뭔가 거만하고 오만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문학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문학 전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 영국 노동자 계급의 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에서 노동자들이 그런 거 할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술을 향유하고 스스로 뭐 생산하고 할 여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위한 게 인문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단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양심의 가책. 예. 나는 이렇게 물론 내 돈 내고 정당하게, 여기는 또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절하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자료도 막 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권리는 아닌데 이걸 받는 것에 혜택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내가 이런 기회를 잡았구나, 이건 좋은 기회다, 저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공리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보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인문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양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양심의 가책, 계몽의 변증법에서. 그래서 그 저자들도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뭐 계몽이 에 대해 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 이성 비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헛배 부른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즈의 입장, 다시 한번. 휴즈의 입장은, 모더니스트다.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을 비판적으로 보는구나. 포스트 모던은 여기서 말하는 열정,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실되고 있구나. 그냥 힘이 없구나. 힘이 빠진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지적할 것은 그 내용, 이제 원근법 이야기, 1.원근법,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짚어내고 싶은 게 한 2, 30가지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제가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처음에 사람들이. 기계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고 거대한 체격의
체격을 가진 노예나 제칠 줄 모르게 일하는 니그로, 이 니그로라는 말도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11쪽에 나와요. 지금 넘길 필요는 없고요. 그걸 다 찾으려면 눈이 휙휙휙 돌아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따 내가 넘기라 할 때 넘기시고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 또 너무 지적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지금 폴 세잔부터 지금 쭉 다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1차 대전 발발할 무렵까지. 자, 그러고 앞에서부터 지금 그 피카소, 그러니까 세잔, 피카소, 브라크, 누가 후앙그리, 레제 또 다루다가 미르파로 넘어가가지고 미르파도 쭉 다루잖아. 그래서 피카비아, 그 기계에 미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기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섬뜩한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뤄요. 그 조각가 앱스타인 생각나시나요? 앱스타인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그 성적인 것과 그 기계를 이렇게 막 연결시켜서 그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일 마지막 그림을 여기 가장 많이 지금 설명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마셀 듀샹,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변기를 뒤집어 놓고서 도발적인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 걸로 유명한데, 그게 일종의 다다이즘적인 시도죠. 그 듀샹이 만든 설치 미술인데, 창 기억나시나? 여기 좀 띄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신랑이 발가벗긴 신부. 신랑이 발가벗긴 신부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신랑들은 아래 그 유리창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 칸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가 지금 두 개 있어요. 상층부에 있는 게 여성 브래지어 같이 생긴 것이, 그게 여성이구나. 아래에서는 총각들 진 바지 같은 게 널려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혔잖아요. 그래서 좌절을 그린 알레고리다. 그러니까 기계의 시대에도 인간의 사랑, 죽음, 이런 거, 질투,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마르크스 말한 해방, 노동 해방이 되더라도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이렇게 공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게 생겨나요, 그건. 그런 것들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에요. 마크스가 유토피아라며,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해결되겠네?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인 모순, 사회, 노동과 자본의 모순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어쨌든 마셀 듀샹의 설치 미술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뭔가 좌절을 그리고 있어요. 좌절. 그리면서 마지막 문장, 그건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그게 35쪽입니다. 이 책에. 여기 마지막 장이에요. 자, 대형 유리 지금,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벌거벗긴 신부? 그 제목은 좀 이상하게 거꾸로 단 것 같은데. 신랑들을 좌절시킨 신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이 다음 10cm만 올라가세요. 너무 올라갔어. 좀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아니. 제일 마지막 줄 해야만. 이게 단락이면, 이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별거 아니고요. 자, 모든 책에, 아니면 모든 사람의 연설이든 강의든 마지막 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졸고 있다가도 마지막 말,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거기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새 시대의 광해는 곧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1914년 이후 기계는 자신을 낳아준 발명가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유럽의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된 이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발발하여 그때까지 선하게 여겨져 온 테크놀로지와 그 은혜로운 기기에 대한 믿음을 불식시켰다. 미래의 신화는 충격 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유럽의 미술은 모순과 혐오 그리고 반항의 시기로 이행해 가는 것이다. 자, 서늘해졌죠? 이제 1914년이 무슨 해입니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 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한 거야. 갑자기 혹성탈출 영화가 생각나네. 반격의 서막, 뭐 이런 제목이 멋있잖아요. 예. 반격을 하는 기계들이지.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 AI들의 반격? 되게 해피엔드로 그리지만, 그래서 영화가 좀 거짓말 같죠. 예. 근데 정말 이 기기가 인간을 끝장내는 그런 영화가 더 좋아. 예. 내 독일 어떤 친구는 헐리우드 영화를 비판하면서,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은 영화는 무조건 좋대요. 해피엔드로 다 그 거짓스럽게 끝나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이미 지금 현실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영화가 아니거든요. 예. 1914년 이미 이때 가스전이 시작된 거 아세요? 가스크릭? 예. 가스가 투입되고요. 예. 그러면 적과 아군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좀 낙관적이었던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날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전쟁의 시대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이 뭐 베트남 전쟁, 막 수많은 전쟁, 한국 전쟁. 그래서 이게 폭력과 테러와 이런 시대가 버젓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소비의 사회,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유토피아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겹쳐 보입니다. 자, 이 사이에 마리네티의 그걸 하나, 그것만 마지막으로. 자,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으로 다룰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과 그 자료는 뒤에 있어요. (29페이지) 찾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팍팍팍팍 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래서 스크롤 하지 말고 이걸로. 예. 아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예. 그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라면 휙까지. 자, 올려보세요. 천천히. 예. 자동차는 이렇게 왼쪽 난부터 봐야겠네. 자, 왼쪽 난을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1909년 르 피가로지에 발표된 제1차 미래주의 선언, 미래파 선언에서 지금 인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위험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리. 용맹과 에너지로 물든 습관, 용기, 과감성, 반역은 우리 시의 필수 요소다. 우리는 멋진 세상의 하나의 새로운 아름다움, 속도의 아름다움으로 더 풍요로워졌음을 인정한다. 엔진 덮개가 파괴적인 숨을 내뿜는 뱀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파이프로 장식된 스톱. 경주용 자동차는 포탄에 실려가듯이 달리는 포효하는 자동차. 사모트라케의 여신보다 더 아름답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그 조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전쟁을 찬양한다. 불사. 전쟁을 찬양한다. 그것은 세상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건강요법. 우리는 노동과 쾌락,
폭동으로 흥분된 위대한 군중의 노래와 현대적인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색, 다중음향의 혁명을 노래 부를 것이다. 일단은 전쟁 미학이라고 벤자민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운동이 이쪽으로 귀결되리라는 그런 필연성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미래파의 이러한 주장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개는 그 소외된 노동에서 파생되는, 그렇죠, 억압, 소외, 착취, 전쟁, 제국주의적인 탐욕, 식민주의, 이런 것들을 다 풍자적으로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린 모더니즘 화가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쟁을 찬양하는,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이러한 그 글도 이게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벤자민 다루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몇 가지 질문 있으세요? 이제 기계의 천국. 기계의 천국에 그 전쟁 찬양하는 게 누구예요? 예? 전쟁을 찬양하는 게 누구예요? 그 지금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주의 전쟁. 에티오피아 그 민중들이 막 반항하는데 그 식민주의 주인들이 비행기로 때려 부수고 막 아주 잔인하게 몰살시킨 그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그 포탄들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관련 그림들은 몇 장 찾아 놨는데, 예. 어쨌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의 그 폭력성, 식민주의 탐욕 이런 걸 비판적으로 바라본 프란츠 파농이라는 작가도 나타나게 되죠. 예, 알제리 전쟁. 예.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그 급진주의가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급진주의. 타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종의 대항폭력인데요. 이거는 다른 주제로, 다른 시간에, 다른 학기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 기계의 천국, 이게 뭐냐 도대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계 문명이 가져다 준 인간의 생활, 지각, 경험상의 변화를 표현할 새로운 회화의 언어, 조형 예술의 언어를 찾고자 하는, 발견하려는 노력과 열정과 소망.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대는 막 급변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변하냐면, 기기 문명, 메카니컬 패러다이스라고 하잖아요. 기계의 천국. 기계가 지금 사람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자, 철도가 발명되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볼프강 슈벨부시의 철도 여행의 역사. 그래서 시공간이 압축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충격체입니다. 충격체.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의 그 지각 구조, 경험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도구가 예술에서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역동적인 장면을 막 그리려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그다음에 개를 닥스훈트를 끌고 가는 어떤 여인의 다리 모습 이런 거 동영상을 2차원 화면에 그리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통적인 그런 예술의 도구 형식 한계가 있는 거야. 에밀 르바소의 맨 처음 그림 있죠. 그 기념물. 돌로 된 자동차를 그리는데 돌로 만들었잖아요. 돌로 조각을 했는데 어떻게 자동차의 역동성을 거기서 표현할 수 있어요? 돌이라는 건 육중하고 부동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엇박자가 되는 거죠.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표현 도구 사이에, 또는 표현 형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 이 모든 게 지금 충격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지각 구조가 혁명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예,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왔고 적응하기에 뛰어난 동물이 또 호모사피엔스잖아. 예. 그런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여기 적절한 그 지금 조형예술에서 그걸 찾았다고 했잖아요. 찾으려고 노력했다. 근데 결국 이걸 어디서 찾게 되냐면 영화가 자연스럽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들레르 에세이 떠오르시나요? 거기 영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충격 체험.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미숙련 그 노동에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그 당하는 인격의 모독, 자 그리고 충격 체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모든 것이 충격 체험이잖아요. 스위치를 켠다든지 전기가 팍 들어오고 성냥을 켠다든지 뭐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철도를 타고 가면 기차를 타고 가면 시공간이 확 압축되는 그것도 일종의 충격 체험이에요. 이 모든 충격 체험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충격 체험을 원리로 한 매체 이야기로서 그 영화가 이야기됩니다. 나중에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는 조금 뒤죠. 그러니까 보들레르 시가 1863년이니까 조금 뒤에 르미에르 형제, 그러면서 막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칼리가리 박사의 막 밀실 막 이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 무성 영화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영화는 제작 원리 자체가 몽타주를 기본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 체험을 조직하는데 기존의 문학이나 조형예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딱 맞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는데 그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를 표현할 적절한 그 매체가 그 변화하는 시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기술 매체가, 기술적인 매체가. 그게 바로 사진과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충격 체험이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그런 그 몽타주 원리, 분절도 있잖아요. 각 장면이 끊어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시간 예술로 이렇게 종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기계 천국에서 로버트 휴저가 말해가지고 하는 뭐냐. 기계 문명이 가져다 준 인간의 그 생활상의 변화, 경험상의 변화, 지각 구조의 변화를 표현할 적절한 조형예술의 언어를 발견하려는 여러 가지 부단한 실험. 이게 모더니즘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했나? 그 흑인상파부터 이야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볼세잔의 이건 내가 보는 것인가? 생백두아르 산을 볼 때 여러 번 그리면서 그게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카소가 나오고 브라크가 나오고 그래서 피카소 브라크 같은 건 전통적인 그러한 원근법이 완전히 상실된 그거는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봤을 때 평면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근감이 사라지고 그래서 평면을 가지고 조직하는 그래서 그 시대의 감각을 표현한 거예요. 입시파가 그래서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미래파는 미래파대로. 그 보치온이나 이런 사람들 그림 보면 그 시대의 그러한 기계 문명의 그게 뭐랄까 영향을 거기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주의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계의 천국인데 사실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지옥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더니스트들의 이 열정, 그러니까 예술로 그런 상징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영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의 기술복지 논문인데, 이거는 지금 그 매체 미학 혹은 매체 철학, 어쨌든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얘기할 때 가장 제일 첫 번째 타자로 등장하는 게 베냐민의 기술복제 논문이야. 정확하게는 기술적 재생산이 가능한 시대의 예술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 사람들이 나와. 예. 맥루한, 뭐, 그 다음에 빌렘 플루서, 뭐, 여러 그 또 이론가들이 그대로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1번 타자는 베냐민이에요. 예. 그래서 베냐민이 쓴 가장 중요한 논문은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논문이긴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그건 아마도 이제 매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논문이 좀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방향으로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복제 논문 1936년에, 35년에 처음 쓰여졌고, 이것이 보면 그렇게 뉴미디어의 전도사가 아니에요, 베냐민은. 예.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는 걸 테크놀로지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열쇠를 줄 수도 있고, 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잘 나왔네요. 그러면 후다닥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예, 한 10번 정도 읽어왔다고 난 전제하고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거, 이건 내가 이게 해결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기술적 복지시대하고 네. 기술복지 시대 무슨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사진은 뭐 복제하고 복사기도 있지만 어쨌든 영화도 보면 원판이 있지만 원판을 복제해가지고 또 거기 원본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재생산, 어떤 학자는 재생산하고 복제는 똑같이 만드는 거고, 재생산은 뭔가 창조적인 게 들어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복제라고 쓰고 재생산이라고 읽자. 예. 그러니까 복제 안에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재생산 이런 의미가. 자, 기술 적하고 적을 뺀 거. 그건 상관없어요. 예. 기술 복제여도 기술적 복제를 줄여서 기술 복제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기술적 하면 이제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투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기술 복제라고 지금 제목은 그렇게 되잖아요. 기술 복제. 예. 근데 이거를 형용사로 쓰면 더 정확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적 복제 시대.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걸 처음 영어로 번역됐을 때 1935년에 나온 이 에세이가 영어로 최초로 번역된 건 아마 1968년 한나 아렌트가 또 영어판 선집을 낼 때 그때 서문을 쓰면서 실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제목은 Mechanical Reproduction. 지금도 찾아보면 베냐민 리프로덕션 찾아오면 미케니컬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미케니컬은 기계적 복제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분명히 테크니시라고 썼거든요. 독일을 읽어볼게요.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영어로 하면 The artwork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이렇게 가능한 원문에 가깝게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처음 번역할 때는 mechanical reproduction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도 제가 알기로 김무창 선생님이 1970년대 중반쯤에 최초로 번역하는데 기계복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영어판을 놓고 번역했다는 뜻이 돼요. 독일어판을 읽으면 기술복제가 돼야지 기계복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본인한테 물었는데 영어판, 독일어판 다 갖다 놓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영어판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 근데 독일어에 정확하게 독일어를 원문이 독일어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해야 한다 했으면 기계복제가 아니라 기술복제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좀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분이 최초로 잡지에 냈고 그 뒤로 이제 베냐민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베냐민 수용될 때 보면 기술복제 논문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아. 근데 베냐민의 가장 중요한 논문은 아니에요. 베냐민은 브레이스트가 서사극이란 무엇인가
서사극 이론을 펴자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매체 이론, 영화 이론을 자기가 쓰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편지에서. 그러니까 서사극 이론이 새로운 연극 이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도 그러면 새로운 매체 이론을 한번 써보겠다. 예. 근데 여기에 그 수많은 중요한 통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수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체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각구조, 문화이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정치경제학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다른 글들도 되게 그렇듯이 이게 통섭적 텍스트예요. 예? 그냥 영화만 알면 되겠지. 천만에 영화 이야기 나오면서 영화 자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막 사진 이야기가 나오고 전통적 회화와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 미술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미술사 전체가 그냥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베냐민 사상 전체를 중심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텍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저도 그런데 줌이나 이런 걸로 그 유튜브로 보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과가. 그리고 게을러져요. 제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는 그 편한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는데 그게 덫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줌으로 켜놓고 있으면요. 내 화면은 꺼놓고 그냥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면서 쓰레기 비우러 가면서 잠깐 그래서 막 라디오 켜놓고 여러분들 라디오 막 집중해서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라디오처럼 맹맹맹맹. 그러니까 효과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또 내가 언젠간 또 다시 볼 수 있겠지 해가지고 게을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료 다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고 있어 지금까지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출력해서 주면 와서 받으려고 막 길 쓰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다 주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뜨린 거야 내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빠졌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거고 혹시라도 삼고초려 하라겠어요? 이거 나 파일로 받고 싶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면 개인톡으로 바로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게다가 이번 학기에 드린 거 전부 합쳐가지고 zip 파일로, 압축 파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안 해. 왜냐면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절박할 때는 임사호천이라고 수은 최재호가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하늘을 부른다고. 자기가 절박하면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요. 선생님 저 필요한데요. 왜 그거 있어야 내가 논문을 쓰고 막 그러면 요구가 되잖아.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내성적이고 굉장히 오만하고 누구하고도 그냥 교수 내가 교수고 왜 만나? 무슨 이야기해? 근데 나중에 바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학위를 따야 하잖아.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대신 내가 공부했다는 걸 증거하려고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매번 나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노트 막 한 100장 쓴 걸 거기 내가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묻고 싶은 거 한 10몇 가지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 면담 시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쫙 알고 싶은 거 다 물었지. 그런 그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제 들어갈게요. 베냐민 소개하고 기술복제 논문 각 절을 요약하고 전체 요약을 하고 결론 생각을 좀 이렇게 검정색 글씨는 베냐민의 텍스트를 요약한 것이고 파란색 글씨는 제가 강조하거나 또는 코멘트한 부분이고 보라색 글씨가 베냐민 텍스트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거 보들레르 에세이 다룰 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반복하자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독일의 유대계 철학자, 작가, 비평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사학, 유대신학적 요소를 역사적 유물론과 결합한 독특한 이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숄렘, 아도르노, 블로흐, 크라카워, 브레시트 등과 교류했다.
베냐민은 비범한 사변적 능력과 고도의 문학적 특질이 결합된 문체를 구사하는 글들을 썼다. 이거는 누가 이게 아마 아도르노가 이렇게 평한 걸 내가 가져다가 지금 쓴 거예요. 자, 사변적 능력과 문학적 특질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지금 두 개가 결합됐다고 하니까 서로 다른 걸 결합한 것 같은데, 그리고 사변적 능력이라는 게 뭐죠? 사변이 뭐죠? 그런 예, 거의 80점. 예, B 플러스 A 마이너스 생각이네. 생각, 사변이 생각 사자에. 예.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대상을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능력, 그러한 행위, 그런 사변. 근데 왜 그냥 사고라 안 하고 사변이라 하겠지? 그냥 사유 혹은 사고, thinking 하면 되는데 왜 speculation이란 말을 썼을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 잊어버렸지만 경험으로 주어지지 않은 걸 또 인간은 사유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영혼은 존재하는가, 우주의 끝은 있는가, 뭐 이런 거, 어디서 생명이 탄생했는가. 근데 그런 쪽으로 가면 자연과학에서도 물론 그걸 탐구하는데 완전히 탐구 안 됐습니다. 아세요? 예, 지구가 지금 몇 년 됐어? 40몇 년 됐죠? 근데 생명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도 설이 분분해요. 외계에서 왔을 거다라는 설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니면 자생적으로 이게 유기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이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릅니다. 예.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것이 또 조화롭게 다 이게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윤호 작가가 한강 작가에게 세상이 아름답지 않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옳은 질문이라 생각하고, 긍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세상은 아무리 추하고 막 비참하고 악독하고 이런 게 있지만 전체를 보면 아름답게 느끼시거든요. 예. 자, 이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과학의 전문가들도 결국은 이런 신비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냥, 예,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거나 그냥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예. 왜냐, 그 두 세계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은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 밝혀지겠죠. 뭐 예를 들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몇 년 지났다 그냥 온몸에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찾아오잖아요. 연어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오고 있다며, 그죠? 예. 그거 어떻게 해명해요? 과학자들은 막 해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제비, 가난해도 농부 집에 찾아오잖아요. 다음날, 다음에, 그죠? 그리고 까마귀가 그렇대요. 어릴 때 이제 모든 새들은 어미새가 그 어린 새들을 다 부리로 다 먹여주잖아요. 근데 노쇠해지면 까마귀가 어린 새끼가 이제 그동안 성장했죠. 어미를 먹여 살린대. 예. 물론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도 온갖 회귀한 짓들이 다 일어나죠.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를 이용한다고 하죠.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까마귀 같은 것도 지금 그게 신기한 거야. 왜 그럴까? 예. 반포지교. 자, 이걸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은 최지우 여러분들 경전도 받으셨죠? 받으신 분. 그거를 불연이라 했어요. 알 수 없음. 그래서 불연, 기연. 기연은 이미 기자거든. 이미 기자가 아니다. 그러함. 그것이 그러함. 불연은 아니 불자예가. 그렇지 않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왜 그런지. 그래서 불연이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기연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 예. 그래서 불연과 기연을 마지막에 썼습니다. 수은. 그래서 그 불연은 내가 보기에 이글튼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최윤호가 말한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가.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주의적으로 세상을 다 내가 다 독파했다, 독해했다 생각하는 건 그건 끔찍한 오만이죠. 예. 일단은 나는 여러분들 다 느낄 거예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는데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 그것이 얼마나 이게 신기해요, 그죠? 예. 아니면 거기서 또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안 일어나네? 그럼 뭐야? 그 그레고리 잠자처럼 해충으로 변해가지고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하다? 변신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게 밤 동안 이제 청소가 돼가지고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거는 신비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 그건 생명체의 신비인데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변이라고 합니다. 스페큘러죠. 근데 생각이 너무 잘못되면 억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이게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투자했다가 꽉 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참 희한하죠? 자, 사변 철학. 특히 해겔을 두고 사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이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사유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뛰어났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사실들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도 그냥 건조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문학적 특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제가 썼던 모더니티 타령도 약간 문학적인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근데 왜 그런 수사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쓸까? 그냥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기술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게 메타포를 해가지고 쓸까? 조금 더 감각적으로 더 느낄 수 있어서. 자기가 느낄 수 있어서 그것도 되고 사람들한테 뭐랄까 글을 쓴다는 건 내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이 수사학에서 리토릭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있으면 리토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그냥 그 객관적인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문법이나 아니면 논리 이런 거. 근데 여러분도 그 글을 쓰면 보면 논리와 표현 두 가지를 보잖아요. 제가 논술을 채점할 때도 보면 항상 두 가지를 보려고. 하나는 논리가 정연한지, 다른 하나는 표현이 적절한지,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돼요. 논리가 엉망이면 표현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이상한 글이에요. 뭐가 뼈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로 보면 그렇다. 뼈가 논리고요. 그 살과 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다 감성적인 거. 그게 이제 수사학적인 것.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좀 수사학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메타포적인 거죠. 그러니까 메타포는 언어의 부수적이고 그런 덧붙여진 게 아니고 언어의 핵심이다. 근데 벤자민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언어가 메타포라는 거. 근데 니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진리는 메타포의 덩어리다. 이렇게. 그래서 메타포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전달 가능한 그런 명제로 만들면 더 클리어하지 않을까, 분명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오류입니다, 오류. 자, 그것을 지금 말하는 순간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다이버시티, 바이오 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인문학 다양성도 똑같이 유비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주장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학은 다양한 게 다 있잖아요. 문사철이 있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그 밖에 뭐 다른 예술, 뭐 인류학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게 한두 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거 뭐 필요해? 우리나라에서 그렇거든요. 영어도 잘하기 힘든데 무슨 프랑스어, 뭐 독일어까지 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제2외국어. 그게 지금 잘못된 생각. 그러면 영문과만 남겨놓고 이 문학을 전부 평정해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이제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다양한 거, 경험 언어가 다양한 게 이거를 에스페란토어로 그냥 통일시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인간의 사회를 전부 논리로 만들겠다. 예, 그거는 헛된 생각이고 지금 챗 GPT도 거기에서 다 걸려 넘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 메타포, 리토릭 뭐라고 표현해도 수사적인 거, 그 이런 그 것들을 감성적인 거 이거를 찌꺼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게 바로 인문학적인 사유고 생물 다양성이 있듯이 인문학 다양성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문과 철학과 이거 사람들도 별로 안 오는데 장사 안 되는데 없애버려. 그리고 저기 분자생물과 만들어. 그리고 막 그 영문과하고 중문과 잘 나가니까 한 2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려. 국문과하고 3개. 예.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게 인문학이 망하는 거야. 아니면 인문대 없애고 다 경영학으로 다, 예? 사람들 인기 있는 학과로 만들어. 지금 그렇게 대학이 구조조정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획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예? 사유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그 사유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명제나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대신한다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이제 거꾸로 서는 거예요. 거꾸로. 예. 한강 작가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증강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그런 걸 딱 보면 금방 느끼잖아. 아, 여기서 뭐가 빠졌구나.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 그게 아닌 것이 맞닥뜨렸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즉, 문해력이, 네,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안답시고, 공무원, 아, 내가 알아. 공무원, 공무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사흘. 아, 사흘이면 사흘.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 사일이야. 근데 사흘은 3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 벤자민은 한편으로는 신학적, 현상학적 방향의 사고에 경도되면서 다른 한편 그것을 부단히 계몽적 인식관심, 특히 후기에 좌파 아웃사이더로서 전유한 유물론적 시각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통찰들을 전개한다. 이 계몽이란 말에 사람들이 두드러기를 되게 보이는데요. 이 계몽이 그렇게 된 것은 포스트 모던의 영향 때문이거든요. 예.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뭔가 옳고 그림을 따지고 이거 자체가 폭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시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드린 그런 강의록이나 이런 자료 찾아보면 그 하버마스 이야기 나오고 계몽 미완의 기획이라는 말을 써요.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그 계몽, 인라이트먼트. 그게 모더니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짝 강조하는 게 모더니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부르주아적 모더니티, 그레이트 그라인드나 바운더비의 모더니티, 그러니까 모든 걸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그런 모더니티가 잘못됐고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렇죠. 다 그 집안이 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상력 궁금해하지 말라. 거기서 상상력의 감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르주아적 모더니티, 효율성 모더니티, 공리주의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대적 비판적 성찰을 담은 모더니티.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티를 비판한다 해서 전통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고 모더니티를 따라가되 시대의 변화를 그 같이 거기에 적응하되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게 지배격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효율성, 많이 생산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남기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걸 경계하면서, 그거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모더니티,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더니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그게 프롤레타리아트적 모더니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롤레타리아트는 생각을 시간이 없잖아요. 생각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냐민이 말하는 이따 나올 텐데요.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게 생태학적 사유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지금까지 착취, 대상으로만 삼았는데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생물 다양성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더니티. 예.
그래서 조화로운 분. 그러니까 조화도 보면 뭐가 조화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조화란 말도 이데올로기로 잘못 쓰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화가 안 되는 건 깰 건 깨야 하거든요. 투쟁해야 할 거 투쟁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이에요. 그 조화라는 건 하모니 좋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 되는데 어떡할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계몽 그것이 모더니티와 연관된다. 그게 여러분들 강의록 찾아보면 첫 부분에 나와요. 모더니즘 그 사전 정의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 모더니티란 말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열정에 끌어오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그럴 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냥 한낱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천적인 투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제 테제입니다. 근데 베냐민이 바로 또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계몽이라는 건 그런 긍정적인 의미다. 예. 그 다음에 의식 철학적 전통을 벗어난 이미지적 사유, 그리고 경험, 꿈, 지각, 신체, 매체, 기억. 이게 나중에 철학에서 중요한 대상이 대상으로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다 선취한, 미리 다 예감하고 그런 것들을 사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글은 지금 누가 읽어도 좀 과장하자면 이 사람 엊그저께 누가 쓴 것 같아. 예. 근데 100년 전에 썼거든요. 예. 그런 느낌을 줘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통섭적 사유, 통섭. 예. 그래서 경험, 인식 대신에 경험. 그 다음에 현실 대신에 꿈. 내지는 꿈은 또 이게 우리 무의식을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예. 카프카 작품들은 전부 꿈의 기록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역시 지각, perception. 이것도 인식, 개념 대신에 지각. 예. 그 다음에 정신 대신에 신체. 그 다음에 매체. 매체는 전통적인 그런 장르나 그 예술 형식 대신에 매체. 새로운 매체. 근데 매체 개념은 너무 넓어가지고요. 우리가 쓰는 언어도 매체예요. 예.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매체 개념이냐 애매한데 어쨌든 미디어 개념이 우리는 그 사이에 익숙해졌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한 사람이 베냐민이야. 최초로.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기술국제 논문도 바로 매체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역사 대신에 기억. 역사는 어떤 있었던 사실들, 사건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쓴 것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걸로 뜨기 때문에 베냐민이 선구자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사용하셔야 한다. 이거 뭐라고 이게? 통섭. 예. 통섭. 통섭하고 포섭하고. 통섭은 그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통섭을 찾아보면 일부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자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통섭이란 말을 요새는 별로 안 써요. 통섭은 좀 좌파 쪽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때가 어떤 그 학술대에서 그걸 들었어요. 예. 그러면 우파 쪽 지금 우리 지배하는 이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 융복합이라고 써요. 융합복합. 그거를 좌파적 사고 꼭 좌파라고 말이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그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융복합하면 좀 자본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통섭은 뭔가 좀 깔끔하고 순수하고 뭔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같고 융복합은 뭐냐 돈 되는 것은 다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섞는다는 데도 똑같은데 다르죠. 예, 함의가 다르죠. 그 다음에 기술복제, 제 35년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게 2판인데요. 그걸 우어 텍스트라고, 원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그는 당시 파시즘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성찰하고 탈신화된 예술에 관한 이론을 펼친다. 탈신화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신화적이다라는 것은 주술적이다. 아니면 마법적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다
예, 벗어 던지니까. 아니면 이 에세이와 연관해서 보자면 후반부에 가서 아까 전쟁 미학, 예, 이런 프로파간다로 이용되는 아니면 스타 숭배로 이용되는 매체에서 그 매체의 순기능을 건져내는. 그래서 이 매체는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양날의 칼인데, 그렇죠. 인간을 그 노예화 시킬 수 있고 반대로 해방시키는 그 행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걸 그 여기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온다. 해답 양날의 칼이다. 예. 우리가 이용하기에 달려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AI 시대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인간은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회를 해야 돼. 자, 이 작품 제목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두 가지 가정을 하는데, 첫째 가정은 복제가 일으킨 예술 내적인 변화, 창조성, 영원한 비밀, 이런 것들을 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야. 예. 복제 기술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성이 뭐니 이런 거 다 전통적인 예술관의 물신적 성격들이죠. 그런 것들이 무용화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창조성이니 이걸 물신화시키게 되면 그게 파시즘 미학으로, 전쟁 미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벤야민이 이게 전방위적으로 사유하는 사람이라서 영문과에서 오히려 더 많이 다뤄요.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 벤야민과 버지니아 올프, 벤야민과 T.S. 엘리엇. 책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예. 근데, 울프 같은 경우는 모더니즘 그 여성 작가죠. 예. 그런데 벤야민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사유가 전맥이 돼요. 그래서 삼기인이라든지 막간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바로 가부장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이 사유에 대한 비판이 등장해요. 예. 그 점에서 벤야민과 상통해요. 예. 그 정도로만 해둘게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미학이 이게 새로운 그 기술 매체 시대에 극복되지 못하면 그것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테크노 미학으로 가면서 그게 바로 파시즘 미학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암시해둘게요. 알쏭달쏭한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벤야민이 지금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미학 그 범주들이 혁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둘째 과정, 대중이 예술의 기능에 끼친 영향. 자, 대중의 존재가 예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19세기, 20세기만큼 모더니티에서만큼 결정적 역할을 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대중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니 그렇고 부정적으로 보자니 그렇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주제인데, 벤야민이 대중은 역사의 얼굴에 늘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 얼굴 근육 표정을 짓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는 표정까지 다 짓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술에서 제일 먼저 반영이 되죠. 인상파 그림들은 대도시 예술이다. 그건 달리 말해 대중의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자, 1절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예술론. 현재 주어진 생산 조건에서 예술 발전 경향에 대한 예견을 지금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그 막수주의적 용어인데요. 생산 조건이 뭐냐? 지금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죠? 영화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대량 복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 그 정도까지 지금 발전했구나. 예술의 정치적 기능. 벤야민은 이론적 성찰들이 전승된 예술 담론을 혁신하고 파시즘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자부한다. 이 파시즘에 대항한다. 이거를 이제 문화정치학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문화정치학. 자, 여러분들 우파적 사고는 문화정치학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쓸까? Cultural Policy. 문화정책. 예, 대학에서 문화정책학과.
근데 문화정치학과가 되면요, 좌파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정치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계층 이야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 그 우파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계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좌파야. 예. 그 베냐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의한다면 계급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데서, 아까 융복합, 통섭, 재밌죠? 용어 쓰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계급의 존재를 당연히 부정합니다. 지금 우파적 정치경제학은. 계급이 어디 있어요? 예.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됐고, 자유로운 사회가 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금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 근데 자유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신자유주의. 예? 신자유주의 말고 또 자유총연맹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우파 쪽이고, 예, 성족이고, 그 다음에 번영신학이고, 번영신학 아세요? 기독교 한번 찾아보세요. Gospel of Prosperity. 예. 성공한 사람한테 축복을 주는 우리 막스 베버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것의 현대판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 미국에서 극성을 떨고 있어요. 이게 한국으로 전해와서 순복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뭔지 막 전부 울고 불고 노래하고 와. 그래서 예, 그런 그 사회, 예, 그 목사들이 비판을 한 그 논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면 내가 일단 찾아보니까 목사가 비판했어요. 예, 가장 좋은 논문, 불교에 대한 논문 다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어떤 승려가 쓴 논문일 거라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정치학 이야기하다가 번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파시즘 이야기가 나와요. 파시즘에 대항하는 예술론이다. 즉 파시즘은 이걸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런 예술론이 아니면 전통적인 예술론이라면 파시즘이 이용하기 쉽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론, 문학론을 가지고 아리안족의 우월주의를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됐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용당하게 됩니다. 모든 인문학이 바로 파시즘의 굴레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아주 기민하게 아주 정교하게 이용한 게 바로 파시스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계급의 그 특권,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 이것에 희생된 사람이 벤자민이고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이런 글을 안 쓰겠어요. 예. 그래서 그 문화정치학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제기술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주조, 각인, 목판, 동판 등 19세기 초에 기술적 복제가 이제 생겨나면서 사진이 나오기 전에 석판 인쇄술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대량으로 신문 같은 걸 찍어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19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소리 복제까지 일어나고 무성영화, 유성영화가 발명된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향기의 복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인공적인 향기를 만들어내지만, 오늘은 자스민 향기로 할까? 하고 딱 켜면 자스민 향이 쫙 방에 퍼지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제가 그 이중적인 의미로 다 말한 거야. 긍정적이기도 하면서 그런 시대가 과연 좋은 시대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술복제는 전승된 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에세이의 목표이다. 원작의 진품성은 이제 원작의 시간적, 공간적 현존성을 가리키는데요. 이 진품성은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축되고 소멸된다. 그렇죠.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니면 기존의 그 회화, 그런 것들도 다 복제가 가능해지잖아요. 3절에서 예술작품의 진품성은 복제 기술 앞에서 권위를 잃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적 복제가 갖는 독자성 때문이다. 즉 확대, 고속 촬영 등의 기계 조작을 통해 자연적 시각이 포착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2번 기술적 복제는 원작의 모상을 원작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 옮겨 놓을 수 있다. 사진이나 음반 등. 진품성이란 뭐냐면 사물의 물질적 지속성과 함께 그 사물의 역사적 증언가치 전체를 포함하여 그 사물에서 원천으로부터 전수될 수 있는 모든 것, 좀 어려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물의 역사적 증언 가치는 사물의 물질적 지속성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제를 통해서
물질적 지속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면 전자, 즉 증원 가치 역시 흔들리게 된다. 어쨌거나 이 에세이가 여러 그 코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읽으면서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프랑스의 바칼라우레아 시험 중에 내가 이게 베냐민의 이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 봤어요. 그래서 기술적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아우라가 붕괴한다고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럼 3시간, 4시간 시간을 주는 거야. 거기다 논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교보문고 가서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 거기 중에 하나가 아우라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진품성이 아우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라는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 진품성이죠. 기술복제는 이 작품의 아우라를 위축시킨다. 내지는 소멸시키고 붕괴시킨다. 그래서 복제품의 대량 생산과 현재화는 결국 아우라적 경험 방식 전통을 동요시킨다. 베냐민이 한 말이 있어요. 반 고흐가 그린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든 아우라가 함께 그려져 있다. 근데 그건 편지에서 쓴 글인데요. 그래서 고흐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 아우라적인 걸 상상할 때 가장 좋은 게 별물이 달물이에요. 그 주변에 이게 감싸고 있는 이 특징. 그러니까 아우라를 찾아보면 영어로 characteristic atmosphere가 나와 있어요. 특징적 분위기. 모든 사물의 특징적 분위기라고. 근데 애매하죠.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입김이란 뜻, 숨결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별물 달무리를 떠올리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달, 이게 보이죠? 밤의 카페 테라스,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이게 대중운동과 관계가 있다 하면서 전통의 동요는 현재 인류가 처한 위기와 변혁의 이면이다. 이 위기와 변혁은 오늘날 대중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영화는 이 대중운동의 강력한 매개체이다. 자, 복제 기술로 인해서 전통이 동요하게 되고 증언 가치가 지금 흔들리고, 그런데 이게 대중운동과 관계된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근데 영화는 대중을 위한 예술이에요. 그리고 제작할 때 이미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량 복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중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 한 편을 제작해서 한두 사람만 보고 끝난다면 그건 영화의 의미가 없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중운동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세이 마지막 부분 보면 아까 에티오피아 전쟁 같은 거 보면 전쟁을 찬양하는 전쟁 미학으로 기우는 거기에 매체도 기여를 하죠. 전쟁을 참여하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사회적 의미는 영화의 파괴적, 카타르시스적 측면에서 필요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곧 문화유산의 전통적 가치의 청산이다. 이 청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리크비다치온 아벨 강스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셰익스피어, 렘브란트, 베토벤이 영화화될 것이다. 모든 전설, 모든 신화, 모든 종교의 창시자, 아니 모든 종교가 필름을 통해 부활될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영웅들이 영화의 문전에 몰려들고 있다. 이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영화의 시대에. 누가 영화화 돼가지고 이게 뜰 것인가. 뭐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지금 정약용을 그린 거, 지금 정약전이 있었죠? 자산오보. 그 영화 일단 추천해요. 근데 그 영화로 인해서 그 정약용 가정,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정약전이 있었던 자산오보라는 그러한 기록의 가치, 그러면서 그 당시 성리학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뜨게 되잖아요. 우리 역사 영화들 보면 그래. 이순신의 명랑이니 뭐 많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왜 수은초지에는 없어? 자, 그게 벌써
선택 내지는 검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녹두꽃은 추천할 만해. 그거는 SBS에서 만든 건데 작품성이 뛰어나요. 근데 시청률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전봉준이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했대요. 예. 그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다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작품성은 뛰어납니다. 예.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여자들 나오는데요. 사실은 전봉준이 돼야 돼. 전봉준을 간접적으로 그러겠지만 전봉준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기존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 치열하게. 그래서 나보고 영화를 찍으라면, 물론 그럴 때 이걸 내가 지금 영화 제작자는 감독이라면 이걸 찍어서 대박은 안 나더라도 내가 쫄딱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그릴 것인가 자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적 고려든 무슨 고려든 아무튼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존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들. 지금 며칠 후면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영어로 하면 메리잖아요. 메리라는 제목의 예수의 어머니를 그린 영화가 지금 뜨겁게 토론 대상이 되고 있대. 그게 반대하는 지금 여론이 막 들끓는가 봐. 그건 유대교, 기독교 막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금 읽긴 했는데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좋은 기독교 영화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거 넷플릭스에 떠 있을 거예요. 그거 추천해. 아주 좋은 영화. 막달라의 마리아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창녀로 낙인 찍혀가지고 15세기까지 어떤 교황시대까지 그렇게 전해져 왔다가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재평가되면서 그 뒤로 그 오명을 씻었다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동받았어요.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 바울도 있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도 여러분도 추천해. 바울이라는 영화도 추천한데 막달라 마리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역사적인 관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왜 수은 최저는 안 만들어지고 다른 떨거지들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 이순신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순신은 살았으면 죽었어요. 그때 병랑에서. 한번 죽을 뻔 했잖아. 근데 백의종군 했잖아. 풀려나가지고. 이상한 나라예요. 다 죽여버리는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 영웅으로 만들다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는 막 만들고. 그러나 일본 망하는 영화 만들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 화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분노를 그쪽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계속 만들어. 물론 이제 좋은 영화도 만들어내겠지만 나는 그 오리진을 깨달았어. 이래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 카타르시스는 생략하고 전통의 청산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통이 부활하는 거예요. 재탄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토벤이 살았어. 마틴 루터가 살았어. 근데 그 TV 시리즈물로 20편으로 제작되어 나왔어. 전봉준은 역사적 인물이야. 근데 그게 녹두꽃이라는 걸로 SBS에서 드라마로 48편이 제작됐대. 그러면 어떻게 돼? 부활하는 거죠. 부활. 그래서 전통의 청사는 그 전통이 기존의 역사적 사실이나 그 문서 이런 것을 알려진 것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여기에 이제 팩션이 작용할 수 있겠죠. 팩트와 픽션이 결합해가지고 위험한 형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변주법적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해체 과정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전통의 광범위한 해체 과정은 변주법적 성격을 띠는데, 즉 여기서 해체는 단순히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을 그것의 권위와 특권적 배타성의 영역에서 해방시켜서 만인의 향유와 소유 대상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우라가 붕괴하는 게 아니라 아우라가 혹시 확산되는 게 아닐까, 민주화되는 게 아닐까. 그전까지는 그 귀족들만 향유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그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우라 역시 이러한 변주고치 과정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면 아우라는 복제 기술을 통해 소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되고 확산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신비함이 제거된 아우라는 자기 모순적입니까? 예. 그래서 베냐민이 노트에 쓴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의적 요소가 제거된 아우라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아우라의 붕괴는 아우라가 제의적 요소를 탈각하고서 벗어 던지고서 우리가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요소들에 접근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일 뿐인지도 모른다. 이 말은 아우라의 붕괴 태제를 스스로 반박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라에 대한 벤야민의 사유가 끝맺음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마무리 못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음에 지각 방식이 변화해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생존 방식과 더불어. 그리고 현대인 지각작용의 매체에서 생긴 변화는 아우라의 붕괴다. 예. 아우라는 아까 진품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예. 아우라는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이례적인 나타남, 현상이다. 아우라 붕괴의 사회적 조건은 뭐냐면 대중은 사물을 가까이 끌어오고 싶어한다. 대중은 사물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싶어하고 이 욕망은 복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날이 커져간다. 현대적 지각작용의 특징. 자, 그림에서는 일시성과 지속성이 나타나는데 사진, 그것과 대비되는 사진에서는 반복성과 일시성이 중요해요. 예. 이거 뭔가 잘못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성이 나와서.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현대 지각장의 특징은 아우라의 붕괴다. 동일한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그래서 통계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통계라는 엉뚱한 단어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어간 거예요. 현실이 대중에 정향하고 대중이 현실에 정향하는 현상이 중요성을 더해간다. 자, 아우라가 붕괴하는 건 복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일단은 생겨난 현상이 됐잖아요. 근데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 똑같은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커져간다. 예. 그러면서 통계로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벤자민의 사변적인 사유의 능력이야. 동일한 것을 복제한다. 그게 통계 자료하고 연관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것에서도 차이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도 함께 커져가. 그러니까 복제 기술 이전에는 모든 게 일회적이고, 예. 그냥 지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차이도 느낄 수 있지. 갑자기 영화 트루먼 쇼가 생각나네?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발견하잖아. 잠깐만! 뭐가 딱 지나가는데 똑같은 장면이 막 반복하니까 내가 지금 시뮬라시온 시대에서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력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모더니티를 지나오면서 많이 진화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발달한 걸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다른 능력은 또 후퇴했어요. 다른 능력. 다른 능력은 후퇴했는데 그런 능력은 발달했어. 어떤 능력이 후퇴했을까? 이 생태학적인 사유라든지 아니면 마법적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내 예를 하나 들게. 며느리가 이제 막 빨래를 해가지고 막 그 빨래를 겁니다. 지금 마당에다가. 근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해요. 며느라 빨래 걷어라. 아니 지금 빨래 해갖고 왔으면 넣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빨래 걷으라니까 비가 온다고. 근데 어디서 비 온다고 그래요? 비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비들이 땅 위로 나르는 거야. 땅 위로 나르는 이유는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그 곤충들이 아래로 내려와요. 예.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제비들이 땅 위를 슉슉 왔다 갔다 하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그럼 비가 오는구나. 예. 그걸 할머니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으로. 근데 젊은이는 그게 며느리는 그걸 모르죠. 예. 그러니까 둘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예. 그런 거야.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험의 내용, 구조, 형식 이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현대 지각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동일한 것에서 뭔가 이렇게 동일한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거죠. 네. 그림 거기가 일시가 아니고 예. 일회성. 예, 그린 것 같아. 예, 일회성과 지속성. 예. 일회성. 땡큐. 선생님, 예. 쉬는 시간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쉬겠습니다.